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궁금한 사람은 이 영상을 꼭 봐야 합니다. 지난 8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0.25% 인상하여 기준금리가 0.75%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월에 한 번 더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원자재, 식료품 등 모든 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상을 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게 아닌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제 위기가 와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부동산 가격 폭락, 인플레이션은 경제 위기 등 경제 현상을 단편적으로 보려고 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하는 경제 현상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면 향후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상승,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상승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연구소 많은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2022년 부동산 시장도 상승할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 현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뭘까요? 내가 타인에게 돈을 빌렸을 때 돈을 빌린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 대가를 이자라고 합니다. 이자의 원금에 대한 비율을 이자율, 즉 금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철수에게 100원을 연 이자 10%로 주기로 했다면 1년에 100 곱하기 0.1을 하여 연 10원을 철수에게 이자를 줘야 합니다. 한국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란 정부기관에서 시장의 기준금리를 정합니다. 일반 은행들은 기준금리에서 가산금리를 더하여 개인 기업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은행들은 대출 이자를 받아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한국은행은 여러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이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때 왜 기준금리를 인하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정지하였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코로나 공포로 외출을 하지 않고 소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럴 경우 시중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도산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시중에 자금이 돌게 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는 것이죠.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시장금리가 낮아집니다. 돈을 빌려 쓰는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개인들은 낮은 비용으로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 소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차를 사고 싶었던 사람이 그동안 높은 이자 때문에 자동차 구매에 망설였다면 이자가 낮아져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한 기업에서는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 당장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대출로 손실을 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립니다. 하지만 이 돈이 정부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 코인, 주식 등의 자산 시장이죠. 풀린 돈이 의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자산 시장에 유입됩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였고 자산 시장에 유동성이 많이 유입되어 전 세계적으로 자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금리 인상은 언제 할까요? 금리 인상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호황일 때 합니다. 한국의 경우 경기가 호황이면 수출이 잘 돼서 달러가 많아지고 임금이 인상되어 시중에 현금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결국 유동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급격한 물가 상승, 자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코로나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호황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했을까요? 이번에 한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테이퍼링입니다. 미국은 이번 달부터 테이퍼링을 하기로 선언했습니다. 테이퍼링은 미국의 중앙은행 페드에서 양적 완화를 축소, 즉 자산 매입 축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양적 완화, 질적 완화를 동시에 실행하였습니다.
국채, 금융채, 회사채까지 모두 매입하여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죠. 하지만 지금 자산 가격의 폭등, 급격한 인플레이션, 내수 성장 등의 이유로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하려고 합니다. 테이퍼링을 자산 매입을 중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산을 파는 것도 아닙니다. 자산 매입 속도를 늦추는 것이죠.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유동성 공급이 축소됩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유동성 공급 축소는 달러 가치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이 제로금리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로 원화를 매입하여 수익이 높은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많아지게 되죠. 즉 한국의 달러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유동성을 축소한다는 소식이 발표되면 달러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심리를 자극하게 됩니다. 한국 원화를 팔고 미국 달러를 사자는 수요가 발생될 수 있고 한국 입장에서는 달러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달러 유출을 막고자 한국은행에선 금리 인상을 하는 것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한국의 이자 수익률이 좋아지니 우리 아직 수익률이 좋아. 달러를 들고 나가지 마 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죠. 금리 인상을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한국말로 물가 상승이죠. 물가가 상승하는데 왜 금리 인상을 할까요? 먼저 물가 상승의 원인을 보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 낮췄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으로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금리 인하, 재난지원금 등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공급된 것이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중에 라면이 10개, 돈 1만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라면 한 견을 1,000원으로 살 수 있겠죠. 근데 갑자기 돈이 2배로 불어 2만원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럼 라면 10개, 돈 2만원이 됩니다. 라면 한 개를 2,000원으로 살 수 있겠죠. 이렇게 재화의 공급은 동일한데 돈의 양이 늘어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도산하는 기업이 발생했습니다. 도산하는 기업이 많아지면 재화의 공급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이전에는 라면이 10개 공급되었는데 도산하는 기업이 많아져서 7개가 공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면의 공급은 줄어들었고 돈의 가치는 하락했기 때문에 물가가 폭등하는 결과를 낳게 되지요. 위의 라면 예시를 한 번 더 살펴보면 라면 10개 돈 1만원에서 코로나 이후 라면 7개 돈 2만원이 된 것이죠. 그럼 라면 한 개를 사기 위해 약 2,800원의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폭등하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리 인상은 유동성 축소는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금리 인상을 하면 부동산 가격은 갑자기 하락할까요? 과거의 기준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과거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주택 매매 가격 지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3차례의 금리 인상기가 있었는데요. 1차 금리 인상기 2005년부터 2008년은 실물 경기가 좋아서 단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였고 주택 매매 가격 지수 또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로더스 사태의 충격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되었죠. 2차 인상기도 금리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 또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차 인상기는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약보합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금리가 인하하는 시기에 주택 매매 가격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금리가 인하될 때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금리와 주택 가격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금리라는 하나의 지표만으로 주택 가격의 상승, 하락의 예측이 힘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금리 인상이 주택 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주택가격 상승에 부담을 줄 수는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이후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많이 비싸졌습니다. 주택가격이 비싸지면 주택가격이 쌀 때보다 대출을 많이 받아야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거기다 금리까지 인상되면 집을 사서 거주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2년 전 5억이었던 집이 지금 7억이 되었다고 해볼게요. ATV 40%를 적용하면 5억 집은 2억 대출 가능, 7억 집은 2.8억 대출이 가능합니다. 2년 전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보통 2.5% 정도 했어요. 그리고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5% 정도 합니다. 30년 원리금 균등으로 상환한다면 5억 집은 원금 포함 월 79만 원을 상환해야 하고 7억 집은 원금 포함 월 125만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2년 전보다 월 거주 비용이 1.7배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담 때문에 주택 매수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집은 우리에게 필수제입니다. 집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죠. 우리는 매매, 전세 혹은 월세 셋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출 때문에 매매를 할 수 없다면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겠죠. 여기서 정부의 전세 대출 규제가 세져서 전세까지 살 수 없다면 우리는 월세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월세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결국 월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게 되죠. 월세 가격이 계속 오르면 거주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월세 사는 것보다 대출 받아서 매매하는 게 더 유리하네 라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주택 매매 수요가 발생하여 집값이 오르게 되는 것이죠. 만약 정부에서 금리를 급격히 인상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을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 거주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내 월급은 안 올랐는데 거주 비용만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 버티지 못한 사람들의 부동산 물건이 시장에 많이 나오게 되죠. 또한 이런 극단적인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심리를 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장에 매도 물량이 많이 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매수 수요자는 적은데 시장에 매도 물량이 많으면 집값 하락을 자극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런 극단적인 정책을 사용할까요? 정부는 집값이 하락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60%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많은 지금 시기에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경제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집값이 경제 성장 속도에 맞게 완만한 상승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극단적인 정책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한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이 마무리되기 전에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리를 무조건적으로 높게 상승시킬 수도 없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은 집값 상승에 부담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유도하기는 힘듭니다. 단기적으로 급격한 금리 상승은 집값 하락을 시킬 수 있지만 이런 액션을 취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부동산 시장은 약보합 상승이 예측됩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과 금리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내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예측할 수 있겠죠? 정부 규제가 점점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주택자는 주택 투자에 조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무주택자는 주택을 매수해야 합니다. 앞으로 대출 금리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영끌하지 않는 선에서 가계에 큰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